좋은 식사, 별다른 것 없더라고요. 중요한 것 바로 두 가지, 소식과 안식입니다. JT 북클럽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며 우리 식탁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또 다른 전염병 대유행을 대비해 내 식습관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JT 북클럽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마음의 숲 출판 임선영 지음, 우리 몸을 살리는 식사법에 대한 고민을 담아낸 도서 음식에도 마스크를 씌워야 하나요? 입니다. 288페이지 5개 장, 그 안에 37개 이야기, 1개의 머리글과 1개의 마침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음식 작가로 좋은 음식이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열쇠라는 신념 위에 음식을 맛보고 바라본다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오랜 기간 건강한 식사법과 식재료를 연구하고 또한 이를 추구하는 셰프들을 만나왔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얻어진 저자의 지식을 담아 책으로 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아요. 1장 식사 어떻게 할까? 2장 한식의 축복, 3장 집밥으로 시작하는 자가 돌봄, 4장 보험처럼 챙기는 건강 보조식, 5장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식당. 함께 나누고 생각해 볼 만한 또 제가 관심을 가졌던 분야와 연관된 이야기를 각 장마다 일부 골라봤습니다. 책을 소개하기 앞서 먼저 이 책은 2020년 9월에 발매가 됐습니다. 1판 1쇄 발행일이 9월 28일인데요. 이때는 정말 한창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많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할 때였죠. 그 시점을 감안해서 책 내용도 이루어져 있다는 점 생각하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1장 식사 어떻게 할까? 제가 처음으로 골라본 이야기는 35페이지 바이러스를 이기는 힘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할 때는 병원의 수용 규모가 환자의 수를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길거리에 내몰려 죽음을 맞는 비극도 이미 발생했습니다. 이제 병원과 의사에게 전적으로 치료를 맡기지 못할 상황임을 인정하고 자신과 가족을 구할 자가치료법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몸에 대해 학습하고 면역력의 기제를 이해해야 하며 자신의 몸에 맞는 영양을 공급하는 식사를 해야 합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전 철저히 예방하고 감염 증상이 있으면 대처 치료를 해야 하는데 이때 음식은 공통적으로 따라가야 할 처방전입니다. 최근 들어 언론을 통해 면역에 좋은 음식, 슈퍼푸드 등이 셀 수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정보가 상업적인 마케팅에 연관되어 있는 탓에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현명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가령 슈퍼푸드라는 것도 미국에서 유행한 개념으로 해당하는 식재료를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턱없이 비싸거나 신선한 상태로 식탁에 오르기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진정 치유력이 있는 음식은 생명력이 살아있는 음식, 즉 제철에 수확되고 땅과 바다에서 영양을 흡수하며 태양의 빛으로 성장한 재료로 만든 음식입니다. 공장에서 제조돼 파우치에 담겨 나오는 음식은 대량으로 끓이고 살균하고 포장하고 장기간 유통하는 과정에서 생리 활성화 물질이 사라지고 화학 첨가제가 빈틈을 채우게 됩니다. 우리 몸에 잡음이 되는 방부제, 화학 조미료, 과한 당분, 착색제, 항생제, 발향제, 유화제 등을 최소화하고 근거리에서 수확된 자연식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는 물론 이후 뉴노멀 시대에도 사람의 건강은 환경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농부, 건강한 생산자와 요리사, 건강한 소비자의 연대가 이루어지면 그 사회는 어떤 바이러스의 출몰에도 집단 면역을 생성할 수 있는 건강 인프라가 구축됩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는 마음은 자가 돌봄을 넘어 건강한 환경까지 고려하는 생활 자세입니다. 코로나를 이기는 힘은 그 언젠가 개발될 백신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에서 나옵니다. 사실 당장 슈퍼나 마켓에만 가도 공산품으로 제조된 음식 그 뒷면에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화학 물질 같은 이름들이 참 많이 눈에 띄죠.
이런 것들이 화학 첨가제라고 불리는 것인데 음식을 장기간 유통하기 위해서 또 대량으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니 이것을 피하려면, 이것을 내 몸에 들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은 조금 분명해 보입니다. 두 번째로 골라본 이야기는 세상이 권하는 식사법에 대하여란 소제목 중에 가치를 담은 식사, 채식으로 정해봤습니다. 채식을 한다는 것은 육식을 먹지 않거나 줄이고 채소와 곡류, 콩류 등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채식을 선택하는 데는 환경을 생각하고 동물 복지를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비건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비건 고기, 비건 치즈, 비건 마요네즈, 비건 베이커리 등 동물성 재료를 쓰지 않고 육식을 대체할 수 있는 식품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채식을 하면 우선 동물성 지방의 섭취를 줄일 수 있고 채소와 과일에서 섭취하는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채식을 잘못하면 영양소 결핍이 올 수도 있습니다. 동물성 오메가3, 비타민 B12, 엽산 등의 영양소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특히 간이 약하거나 장 기능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생채소는 오히려 소화가 잘 안 되고 체온을 낮춰서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또 하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은 비건 식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버터를 쓰지 않은 디저트는 건강해 보이지만 포화지방산인 코코넛 오일을 과하게 썼다면 소화에 부담을 줍니다. 최근에는 식물의 렉틴 성분이 몸에 염증을 일으킨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렉틴이 많이 함유된 식품으로는 대두, 두부, 두유, 콩단백질, 콩단백질로 만든 고기 대용품, 콩나물, 숙주나물, 렌틸콩, 땅콩, 캐슈너트, 해바라기 씨앗 등이 있습니다. 적절한 양을 먹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그 양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렉틴의 공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콩이나 콩을 이용한 제품은 될 수 있으면 발효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채식을 지향하면서도 우유를 발효시킨 치즈나 요거트, 달걀과 해산물을 종종 먹어 영양을 보충하면 좋겠습니다. 만약 절대적 채식을 추구한다면 모자란 영양분을 영양제로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면 육식이 몸에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의 체형과 비슷하고 간 기능이 좋아서 간이 만들어내는 소화액을 잘 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대체로 알코올 해독력도 좋아서 술을 마셔도 잘 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장점은 단점으로도 통할 수 있죠. 소화력이 좋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고기를 많이 먹게 되고 이는 고지혈증이나 동맥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기를 즐겨 먹더라도 한 번에 먹는 양을 절제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저도 채식에 한때 관심이 많아서 한 1년 정도 절대적 채식을 추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영양 검사 결과 일부 영양소들이 좀 결핍되는 경향을 보여서 일단 절대적 채식은 잠시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참 관심이 많아서 이 채식을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는 중이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비건 식품의 본격적 등장, 요즘에 참 많이 보이는데 이런 것들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화학 첨가제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먹었던 육류 위주의 식품과 비슷한 맛과 풍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 화학 첨가제가 지나치게 들어가는 비건 대용 식품은 정말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분별력 있게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다 아울러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문제는 식습관이다라는 제목에 등장하는 습관의 위력이라는 내용입니다. 삶을 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무엇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것을 기적처럼 여기며 사는 것입니다. 삶의 질은 습관에 의해 완성되고 식습관은 가장 큰 위력을 지닙니다. 사람들은 어떤 음식이 건강에 좋다는 새로운 정보를 접하면 쇼핑몰이나 마켓에서 신나게 그 음식을 구매합니다. 그런데 사자마자 의욕이 몸에 작용하기도 전에 지루해하면서 냉장고 구석에서 썩어가도록 방치하죠. 좋은 정보와 의욕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삶이 제자리라면 그에 필요한 습관을 들이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긍정적인 식습관을 실천하고 유지하는 법을 공식적으로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학교에서 좋은 식습관에 대한 수업을 받은 적이 있었나요? 저는 그런 수업이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영수보다 중요하고 영재학교나 과학고, 외국어고, 더 나아가 명문대 입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삶을 이끌어 나가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신체의 건강과 삶의 행복감을 느끼는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학교가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가정에서는 어땠나요? 부모님이 그런 교육을 한 적이 있었나요? 습관을 익히는 법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에 우리는 성인이 되어서도 함부로 먹고 마시며 입맛을 제멋대로 만들어갑니다. 이에 끝나지 않고 자식들에게도 자신의 즉흥적인 식습관을 그대로 물려줍니다. 그래서 식습관도 질병처럼 가족력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는 다이어트나 질병의 공습으로 종종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 관심을 갖지만 이는 이미 굳건히 쌓아온 루틴 때문에 번번이 실패로 끝납니다. 식습관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무의식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삶은 습관에 의해 만들어져 왔고 앞으로도 계속 습관으로 통제될 것입니다. 식습관이 우리의 건강과 삶에 기여한다면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은 습관을 통제하는 기술입니다. 습관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습관이 우리를 통제할 것입니다. 몸에 무리를 일으키는 습관은 버리고 원하는 결과에 필요한 습관들을 찾아 하나하나 실천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삶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최고 등급의 성공으로 도달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저탄고지, 채식주의, 육식주의에 앞서 미네랄과 비타민이 충만한 중용의 삶을 권합니다. 미네랄과 비타민은 소량이지만 생체를 활성화하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근육의 생성과 움직임, 조골세포와 조혈세포의 생성, 소화와 배설, 호흡과 수면, 면역체계의 활성화에 관여합니다. 몸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충분히 공급되어도 소화와 대사의 스위치가 켜지지 않으면 한낱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우리 몸이 덜덜거리며 유해가스를 뿜어내는 중고차가 되어가는 셈이죠. 좋은 식사, 별다른 것 없더라고요. 중요한 것 바로 두 가지, 소식과 안식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습관을 바꾼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일 수 있지만 제대로만 들인다면 내 몸에 엄청난 이점을 가져다 줄, 혜택을 가져다 줄 그런 보물 같은 일이 되리라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이 미네랄과 비타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못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도 했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랬거든요. 여기서 조금 생각해 볼 만한 개념이 바로 소금인데 이 소금을 적게 먹어야 한다. 저염식이 좋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저염식이 꼭 좋은 것인가? 소금은 과연 많이 먹으면 나쁜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정제소금, 그러니까 화학 과정을 거쳐서 이 나트륨의 비중을 올린 소금 같은 경우는 미네랄의 함량이 극히 적습니다. 그러나 대신 정제소금이 아닌 자연 가공 방식으로 만들어진 천일염은 미네랄의 함량이 충분히 들어있어 우리가 오히려 그 소금을 제대로 섭취했을 때, 정량을 먹었을 때 몸의 건강에 이로움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이 소금에 대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한번 좋은 책을 또 찾아서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어요.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한식의 축복이란 제목인데요. 소챕터 하늘이 내린 밥상 한식, 그 중에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음식 골라봤습니다. 한식의 본질은 내추럴 푸드입니다. 자연에 기대며 자연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제철에 채취하고 농사지은 곡식으로 식탁을 채우되 추운 겨울을 대비해 발효 음식으로 장독대를 꾸려 숙성의 맛을 더했습니다. 집집마다 김치와 장맛이 다르니 다양성이 있었습니다. 김장하는 날, 장을 담그는 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함께하며 정을 나눴습니다. 한식을 가만히 살펴보면 산과 바다와 강이 담겨 있습니다. 제철 산채소를 채취하고 과일을 간식 삼으며 계절에 나는 생선과 해초를 구해다 먹었습니다. 돼지고기와 소고기는 아주 특별한 날에만 먹는 보양식이었죠. 장기간 보존하기 위해 발효 문화도 발전됐습니다. 이 중 몸에 좋고 맛이 좋은 방법들만 전해지며 함축된 식문화가 바로 한식입니다. 한식은 육류 중심의 식생활보다 건강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통곡물의 탄수화물, 식물성 단백질,
나물과 발효식의 일상화에 그 잠재력이 있습니다. 식물성 기반의 식단은 이제 전 세계적인 키워드가 됐습니다. 채식주의나 글루텐 프리도 큰 흐름을 이루고 있죠. 질 좋은 지방과 단백질을 강조하는 경향도 뚜렷합니다. 이 모든 흐름의 교집합에 한식이 있습니다. 인류는 더 많은 육류와 달걀, 우유를 얻으려다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켰지만 한식은 미래의 관점에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음식을 구성하는데 훌륭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챕터 한식의 뿌리 발효와 숙성 중에 자연 발효가 낳은 놀라운 맛 골라봤습니다. 세계적으로 발효 음식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다양하게 발전해 왔으나 한국의 발효법은 조금 특이합니다. 바로 복합균에 의한 자연 발효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음식의 발효법은 자연 발효와 기능성 발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 발효는 세균, 효모, 곰팡이 등 복합적인 미생물이 관여돼 복합 발효가 이루어집니다. 기능성 발효는 목적에 따라 기능이 우수한 균을 선발해 집중 배양하고 단일균을 중심으로 발효시키는 것입니다. 한국의 발효 음식은 특이하게도 대부분 자연 발효법에 충실해 왔습니다. 한국의 4대 발효 음식으로는 김치, 장류, 젓갈, 식초를 꼽습니다. 모두 자연 발효법으로 만든 식품입니다.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까? 어떻게 하면 오래 보존할까? 고민했지만 결코 자연의 순리를 제어하려 들거나 역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발달한 발효 음식은 한국 식문화의 뿌리가 되어 그 자체로서도 완성도 높은 요리가 되었고 비벼 먹고 무쳐 먹고 밥에 올려 먹고 국으로 끓여 먹는 등 다양한 조리법으로 꼽히고졌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한식의 강점에 대해서 많이 소개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한식의 축복이겠죠. 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우리가 꾸준하게 상에 올리고 섭취할 수 있느냐, 이 가능성도 참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나 한국인의 강점이라면 이 발효 음식인데 발효 음식이 장 건강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 널리 알려진 일이죠. 이 장에 유익한 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치매 예방도 가능하고 장과 뇌가 혈류로 연결되어 있을 때 뇌에도 건강한 단백질과 영양소를 지속해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은 우리가 꼼꼼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장을 건강하게 가꾸어 나가면 우리의 남은 삶이 더 건강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집밥으로 시작하는 자가 돌봄. 두 번째 이야기, 바이러스를 이기는 음식 중에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슈퍼히어로 마늘, 또 일상의 항바이러스 식품 양파 두 가지 함께 나눠봅니다. 마늘은 유해한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슈퍼히어로입니다. 마늘의 알싸한 성분인 알리신이 각종 바이러스, 곰팡이균, 대장균, 포도상구균 등을 제거해 우리 몸의 면역력을 크게 아껴주는 역할을 합니다. 생으로 먹어도 익혀 먹어도 효능이 탁월합니다. 감기에 걸릴 확률도 64% 이상 줄어들고 감기에 걸렸어도 증상이 70% 이상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셀레늄과 마그네슘, 비타민 B6 등은 항염증 작용을 하며 NK세포의 활성을 돕습니다. 더불어 유해 중금속을 배출하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당뇨병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양파의 알리신 성분은 항바이러스 효과와 가래를 제거하는 효과를 겸하고 있습니다. 케르세틴이란 성분은 위궤양을 완화하고 암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비타민C는 항산화를 담당하며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양파는 피에 쌓여있는 혈전을 녹이고 콜레스테롤을 씻어내 건강한 혈관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양파는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일상식으로 꾸준히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관을 깨끗이 하는 일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니까요. 양파의 제철은 7월에서 9월 사이입니다. 햇 양파가 나는 시기에 약성이 가장 뛰어납니다. 이때는 싱싱한 양파를 구입해 매 끼니마다 생양파를 먹는 게 좋습니다. 생양파를 먹기 번거로운 경우에는 좋은 양파즙을 구입해 챙겨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남 창녕은 우리나라에서 양파를 처음으로 재배한 시베지입니다. 특히 우포늪 인근에서 재배한 양파는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2016년 창녕 양파즙은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증받은 바 있습니다. 거기에 자색 양파는 양파의 좋은 점에 보라색의 안토시아닌이 첨가돼 건조해진 눈을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마늘과 양파가 좋다는 건 우리 모두 알고 있고
익혀 먹든 생으로 먹든 우리 몸에 유익한 결과물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 지속해서 생각해보고 꾸준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음식물, 음식 재료들의 소개가 책에 담겨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자연의 선물, 제철 채소, 그 중에 채소 어떻게 먹을까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요즘은 비닐하우스 재배를 많이 하기에 사시사철 농산물이 수확되긴 하지만 제철에 나는 채소들이 영양이나 맛이 모두 뛰어나다는 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봄에는 대부분 파종을 하므로 이때 가장 먹기 좋은 음식은 산에서 나는 산나물이 아닐까 합니다. 여름에는 잎채소에 영양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가장 강한 시간이죠. 식물은 태양의 에너지를 잎으로 받아 전체의 영양분을 전달합니다. 엽록소는 사람에게도 이로운 작용을 하죠. 면역세포를 만드는 것도,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도, 간 조직을 구성하는 것도 이 엽록소의 작용이 큽니다. 가을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사과와 배를 비롯해 여름에 태양빛을 받고 생산한 당분이 열매에 저장되는 시간이니까요. 겨울은 뿌리 채소의 계절입니다. 모든 수확을 끝내고 에너지는 땅으로 응축됩니다. 이때 뿌리 채소들은 은은한 단맛을 지니며 사람을 살리는 영양소 저장고가 되죠. 특히 브로콜리, 양배추, 무, 배추, 콜리플라워 등 십자화과 채소는 겨울에 더 제맛을 내고 영양이 풍부합니다. 제철 채소에 관심을 두고 식탁에 올려보세요. 푸른잎 채소는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곁들여 생으로 먹으면 소화 흡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용성 성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화가 어려워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살짝 데쳐서 들기름이나 된장, 간장으로 조리하는 방식도 아주 바람직합니다. 뿌리채소나 십자화과 채소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찜이 좋습니다. 찜통을 받치고 스팀 샤워하듯 말이죠. 겨울철에는 체온이 저하돼 평소보다 소화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채소를 뭉근히 익혀내면 세포벽이 열리면서 유효 성분이 체내에 잘 흡수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당분이 분해되니 달콤하게 맛이 좋아 따로 간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좋은 들기름이나 올리브유에 찍어 먹으면 풍미와 영양이 더욱 좋죠. 가열하면 비타민C 등의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는 놓으셔도 됩니다. 이는 단일 성분으로 추출했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열에 약한 영양소일지라도 채소에 온전히 자리하면 다른 성분이 파괴를 막아 온전하게 유지된다는 것이 연구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또한 대형마트에서 장기간 유통되는 것보다는 노지에서 키운 채소를 산지 직거래로 구해 먹는다면 그 생명력과 맛이 극대화될 것입니다. 생채소를 먹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 있을 겁니다. 장 기능이 좀 떨어져 있거나 소화력이 약할 때, 이럴 때는 약간 데쳐서 드시는 것이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고 속도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3장에서 마지막으로 골라본 이야기는 건강한 집밥 생활의 비결과 조건, 왜 유기농 음식을 먹어야 하나입니다. 식품에는 잡음이 있습니다. 화학 비료로 자란 식품은 잠재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은 신호로 작용합니다. 제초제, 살충제, 항생제 같은 성분이 우리 몸에 배설되지 않고 축적되면서 치명적인 질환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기농 식품이 일반적으로 재배된 식품보다 영양소가 확연히 뛰어나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의학적으로 유용한 식품의 영양소는 식물이 거친 환경에서 적응하면서 생겨난 2차 화합물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연의 순환 농법으로 키운 채소나 과일이 농약이나 비대제, 착색제 등으로 키워진 것보다 더 나은 영양소를 갖추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유기농 식품과 더불어 자연 순환에 의해 야생적으로 키워진 식품은 훌륭한 에너지원이 됩니다.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았더라도 땅의 건강함을 소중히 하고 친환경 방식으로 생산된 음식을 먹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생태 환경을 만드는 데 동참한다는 정신적인 건강함도 이런 식생활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유기농 음식을 먹을 때에도 충분한 세척은 필요합니다. 농약이나 화학약품은 없다 해도 유해한 세균이나 먼지 등은 제거하고 먹어야 하니까요. 유기농 음식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구멍난 채소, 좀 볼품없는 과일들을 다시 봐야 한다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상품성으로 볼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은 정말 우리 몸에 무엇이 좋을까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생각 없이 고를 때는 겉이 온전해 보이는 것들을 선호합니다.
근데 식물이 정말 거친 환경에서 적응하면서 싹을 틔우고 자라났다는 것은 그 안에 생명력이 충분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덜 생긴, 못생긴 그런 채소와 과일을 더 눈여겨보게 됩니다.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보험처럼 챙기는 건강 보조식. 그중 첫 번째 소제목, 건강한 사람도 비타민제가 필요할까? 중에 음식으로 먹을까, 보충제로 섭취할까 얘기 골라봤습니다. 자연에서 온 신선한 음식을 골고루 먹어서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를 채우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사람의 몸 또한 자연의 일부여서 음식으로부터 영양소를 섭취해야 소화하고 흡수해 생체에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참 쉽지 않네요. 즉흥적인 식습관, 특정 음식만 반복해 먹는 취향, 인스턴트 음식과 가공식품의 빈번한 섭취, 불량한 소화력, 질병으로 인한 소화 흡수력 악화 등 식생활에 대한 방해 요소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차 건강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이에 호응하며 건강 보조식품이 발달하고 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현명한 방법은 이 두 방법을 병용하는 것입니다. 음식은 건강한 방향으로 충분히 고려하며 섭취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제로 활용하는 것이죠. 또한 보충제는 따로 먹는 것보다 식사와 함께 혹은 식사 바로 직후에 먹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음식을 먹고 소화시킬 때 우리 몸에서는 지용성, 수용성 성분들을 분해하고 흡수하기 위해 효소, 담즙 등을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 덕분입니다. 멀티비타민이나 특정 보충제 또한 이 시스템 안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흡수됩니다. 특정 영양소에 대한 부작용 없이 수능도를 높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식사를 마치고 나서 한참 후에 다시 영양제를 섭취하면 우리 신체는 이를 위해 다시 한번 소화 흡수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게다가 특정 영양소만 들어왔을 때는 흡수나 생체 이용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C처럼 신맛이 강한 제제를 먹었을 때는 위에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이어서 음식으로 섭취하는 필수 지방산, 오메가3 얼마나 아시나요? 함께 나눠보죠. 살아가면서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데 체내에서 만들어지지 않아 음식물로 섭취해야 하는 지방산이 있습니다. 바로 오메가3와 오메가6입니다. 예로부터 자연적으로 지방을 섭취할 때에는 이 지방산의 비율이 동등하게 유지되었으나 식품이 산업화되면서 한쪽으로 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메가3가 열, 빛, 산소에 노출되면 변질되거나 산패되기 쉽기에 유통기간이 긴 기름이 상대적으로 판매하기에 유리했던 것입니다. 보존기간이 상대적으로 높은 오메가6가 슈퍼마켓과 주방을 점령했습니다. 특히 사료를 먹이고 키운 양계장의 닭이 낳은 달걀은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이 19대 1까지 이르렀습니다. 오메가6는 우리가 흔히 쓰는 콩기름, 옥수수유, 카놀라유, 참기름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대부분의 식물성 기름이 오메가6인 점을 감안하면 오메가3는 의식적으로 보충해줘야 합니다. 오메가3는 식물성과 동물성이 있는데 식물성 오일 중에 들기름이 참 훌륭합니다. 신선한 착유기에서 짠 들기름에는 오메가3가 60% 이상 함유되어 있습니다. 들깨유에 함유된 알파-리놀렌산은 혈중 중성지방을 녹여내고 혈전을 예방하니 깨끗한 혈관을 유지하도록 해줍니다. 또한 세포 주변의 염증을 완화하고 알레르기를 방지합니다.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되고 암의 발생과 증식을 억제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들깨를 볶지 않고 생으로 착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깨 오메가3는 산소, 빛, 열에 쉽게 산패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먹을 양을 때마다 짜는 것이 좋습니다. 참기름과 함께 섞으면 오래 보관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리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냉장실에 보관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식물성 오메가3는 동물성 오메가3와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동물성 오메가3란 해양 어류 오메가3 지방산을 의미합니다. 동물성 오메가3는 EPA와 DHA로 구성되어 저마다 생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식물성 오메가3는 알파-리놀렌산으로 쓰이고 EPA와 DHA로 재합성되는 효율이 극히 낮으므로 반드시 동물성 오메가3로 섭취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식품은 등푸른 생선과 멸치입니다. 저녁마다 신선한 고등어 한 토막을 조리해 먹거나 간편하게 동물성 오메가3 보충제로 섭취하면 좋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제가 지금껏 오메가3를 식물성으로만 선호했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동물성 오메가3에 대한 섭취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금 더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4장의 마지막 이야기는 스마트폰으로부터 지키는 눈 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화가 가장 빨리 시작되는 곳. 최근 새롭게 필수 영양제로 떠오르는 제품 중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티잔틴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눈을 보호하고 노안을 예방하는 영양소입니다.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환경, 점점 더 극렬해지는 미세먼지, 건조와 습함의 극과 극을 치닫는 기후 속에서 우리 눈은 신체 가운데 가장 먼저 노화되고 있습니다. 불안한 일상은 불면으로 이어지고 아침에 일어나도 뻑뻑한 눈에 안개가 낀 것 같습니다. 노화와 변성에 가장 민감한 신체 역시 눈입니다. 노안과 황반변성이란 현상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는 없을 듯합니다. 한국인의 스마트폰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은 3시간 정도라는데 실상은 눈 뜨면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처럼 블루라이트에 눈이 장시간 노출되면 눈의 망막 주변에 있던 시세포와 모세혈관이 위험해집니다. 노화는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의 탄력성이 감소돼 조절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먼 곳을 보다가 가까운 곳을 보려면 수정체의 굴절력이 증가해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 수정체가 딱딱해지고 탄성이 없어지면서 조절력이 약해집니다. 일반적으로 40세 이후에 노안이 진행됩니다. 황반변성과 노안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증상은 비슷해서 탈입니다. 황반변성은 망막의 중앙 황반에 변성이 오는 질환입니다.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없어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단순히 시력이 나빠졌나 하고 느낄 정도입니다. 병증이 진행되면 욕실의 타일이나 건물의 직선이 굽어 보이는 변형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심해지면 사물의 중심이 까맣게 보이거나 찌그러져 보이며 책의 글자가 어지럽게 느껴지고 무엇을 쳐다보는 것 자체가 힘겨운 상황이 됩니다. 이 정도로 진행된 다음에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노안이 왔나 하고 눈을 비비게 되는 순간부터 황반변성을 의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황반변성과 노안은 곧 눈이 피로하고 노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눈을 가혹하게 쓰지 말고 피로를 풀어주며 휴식과 영양을 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황반변성은 이전에는 65세 이상부터 나타나는 노인성 질환으로 꼽혔지만 지금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노인성 질환인 경우에는 망막에 노폐물이 쌓여 발생된다면 젊은 층에 나타나는 황반변성은 고도근시가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정말 눈을 더 아껴 쓰고 지켜야겠다. 이 챕터를 읽으면서 더욱 강하게 결심을 했습니다. 습관을 꼭 들여야겠죠. 자, 이 책의 마지막 5장으로 넘어갑니다. 가치 소비를 원하는 사람들, 전 세계 레스토랑의 트렌드. 과연 포스트 코로나 시대, 팬데믹 이후에 작가는 어떤 식으로 트렌드의 변화를 예상하고 있을까요? 2020년 세계 레스토랑의 트렌드 키워드는 친환경입니다. 근거리에서 유기농, 친환경 방식으로 생산된 식재료를 최소한 조리법으로 완성하고 먹고 난 후 쓰레기 처리까지 고려하는 폭넓은 개념입니다. 이제 건강은 음식을 만들고 먹는 사람의 건강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는 동식물과 지구 환경까지 포괄합니다. 동물 복지는 동물 학대, 무자비한 살상 등을 못하게 하고 동물의 생리에 맞는 환경에서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운동입니다. 사람만이 특별한 존재가 아니며 사람의 욕망으로 인해 동물의 아픔이 외면당하면 안 된다는 의식의 실천입니다. 동물 복지가 동물을 먹지 말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동물을 사육하는 동안 더 건강하게 키우고 위생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며 동물의 생리에 알맞은 건강한 먹이를 주자는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또한 단위 면적당 사육 수를 줄이고 죽을 때까지 공포와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유기농과 친환경 식재료는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적용하지 않은 작물을 의미하는데 좀 더 포괄적으로 보면 건강한 토지를 가꾸자 하는 의도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유기농이란 유전자 변형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화학 비료, 농약, 제초제, 가축 사료, 첨가제 등 합성 화학물질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동식물성 유기물, 자연 광석, 미생물 등 자연적인 자재만을 사용해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입니다. 친환경은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유기 합성 농약과 화학 비료, 사료 첨가제 등 화학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량만을 사용해 생산한 농축산물을 말합니다. 그러니 친환경이 유기농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제도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데 세부적으로 유기, 무농, 무항생제, 유기가공식품 등이 있습니다.
토양이 아닌 시설이나 배지에서 재배해 농산물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을 공급할 시에는 양액 재배 농산물 또는 수경 재배 농산물로 별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맛집 소 챕터 중 방송 맛집보다 취향 맛집 시대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이제까지 유명한 식당은 상권이 중요했습니다. 명동이나 이태원, 홍대, 가로수길이나 삼청동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맛집도 많았죠. 식당은 이들 상권에 자리를 잡기 위해 권리금을 내고 높은 임대료를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거의 사라지고 모두가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거주지 중심, 골목의 작은 식당을 선호하고 방송에 나와 유명해진 맛집보다 자신의 취향에 맞고 건강한 식재료로 요리하는 레스토랑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빽빽한 도시를 탈출하고 싶어 합니다. 보다 자연으로 가까이 가서 깨끗한 공기와 안락한 환경에서 식사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할 무렵 도심의 식당과 레스토랑은 텅 빈 테이블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인근에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뉴스라도 나오면 그 일대는 유령 도시가 된 것처럼 싸늘해졌죠. 그런데 그때 장사가 더 잘 된 곳도 있습니다. 바로 자연 속에 넓게 자리 잡은 식당들입니다. 사람들은 서울과 1시간 정도 떨어진 교외에 차를 몰고 가서 여행처럼 식사를 즐겼습니다. 교외에 위치한 식당과 레스토랑은 여러모로 장점이 많습니다. 넉넉한 주차 공간, 야외 테라스, 넓은 테이블 간격, 친환경 음식, 발효가 제대로 된 장맛, 인근 산에서 채취한 산채나물 등등.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오랜만에 휴식을 취하며 음식을 먹고 차를 마신 후 집으로 돌아옵니다. 빵집과 카페도 마찬가지죠. 자연경관이 좋은 곳에 자리하거나 오래된 한옥저택을 이용해 건강한 빵과 음료를 선보이는 곳이 인기를 끕니다. 사람들은 밥값보다 비싼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베이커리 카페에 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만족감을 안고 돌아갑니다. 지금은 이 책을 썼던 때보다 코로나의 분위기가 조금 꺾인, 확산세가 많이 사그라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은 이완된 그런 때죠. 지금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때에 씌어진 책임을 우리가 감안해서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작가는 건강함을 추구하는 식생활로의 변화야말로 코로나는 물론 또 차후에 다시 맞닥뜨리지 모를 대유행 전염병을 가장 잘 대비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식습관을 바꾸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가져온 관성을 이어가고 있는 이 습관을 변화시키려면 대단한 결심과 계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난다는 것은 우리가 더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것, 내 몸의 면역력을 한층 끌어올리는데 참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내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이 내 몸이 좋아할 음식인가요? 이 질문을 식전에 꼭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마음의 숲 출판 임선영 지음 음식에도 마스크를 씌워야 하나요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책을 쉽게 구입해 보실 수 있는 판매처 링크 아래 올려뒀습니다. 누르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JT북클럽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으로 방송 업로드 안내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